찬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한 청년이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29살 이수연이었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현우 회장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 이 초라한 상자 하나뿐이었거든요. 가로 30cm, 세로 20cm 남짓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곳곳에 흠집이 나 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져 있었죠. 골동품 감정사의 평가에 따르면 고작 10만 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만 해도 수연은 조금이나마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남의 법무법인에서 발표된 유산 분배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큰형 지우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을 받았어요.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이었죠. 동생 하성에게는 분당의 대형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이 돌아갔습니다. 이것도 150억 원이 넘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둘째인 수연에게는 무엇이 남겨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문방구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 형수 미영이 비웃듯 말했죠. 그래도 뭔가 받았네. 동생 하성도 거들었습니다. 형이 혼자 사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지 뭐. 심지어 어머니조차 냉담했어요. 그러게 그동안 집에 자주 와보지 그랬어. 29년간 느껴온 차별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것이었죠. 지금 수연은 그 상자를 품에 안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상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던 수연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기에 비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나무의 결이 일반적인 목재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경첩 부분을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황동으로 만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미묘한 금빛이 감돌고 있었죠. 상자 바닥을 만져보던 수연의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치 버튼처럼 눌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지? 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러봤어요.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자의 바닥판이 살며시 열리면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다른 하나는 작고 정교한 열쇠였습니다. 국민은행 VIP 금고라고 적힌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착한 수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에게 진짜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상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물건이 아니란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 29년간 너를 차별받게 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야.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9년간 품어왔던 서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가슴 속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작은 열쇠를 손에 쥔 채 수연은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은행에 가보기로 말이죠.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10만 원짜리 상자가 실제로는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하던 어부와 즉 국세를 보관하던 상자로 추정 가치가 50억 원이 넘는 국보급 문화재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벌어진 놀라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9년간 차별받던 둘째 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비바꾸게 되는 기적 같은 사연 말이죠. 사실 수연이 이 집에 처음 온 건 28년 전 일이었어요. 그때 그는 겨우 1살이었죠.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를 아버지 이현우가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정혜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했어요. 두 아들만으로도 버거운데 남의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수연은 28년간 미묘한 차별을 받으며 자랐어요. 생일 선물도 항상 형제들보다 소박했고 칭찬을 받아도 반응이 미지근했죠. 12살 때 학교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그래, 잘했네라고 대충 반응하며 냉장고 문구석에 붙여 놓으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 지훈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동상을 받아오자 온 가족이 난리였습니다. 같은 1등이었지만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수연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었으. 내 자신만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만은 달랐어요. 가끔 수연을 따로 불러 넌 특별한 아이야. 형들과는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지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왜 특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수연이 29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 수연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유산 분배를 위해 법무법인에 모였습니다. 수리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형들은 수백억씩 받았는데 자신에게는 10만 원짜리 낡은 상자가 전부였어요. 그 순간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9년간 느껴온 모든 차별이 이 순간에 집약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연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가장 소중한 비밀을 자신에게만 맡기신 거라는 걸 말이죠. 상자에서 나온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수연은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기로요. 29년간의 모든 의문이 곧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국민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침 9시 정각, 수연은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민은행 VIP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와 샹들리에가 눈부셨어요.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VIP 금고를 이용하시는군요. 신분증과 열쇠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수연의 신분증과 열쇠를 대조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현우 회장님께서 등록해 놓으신 금고가 맞습니다. 지하 2층 금고실에는 수백 개의 금고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1247번 금고 앞에서 멈춰 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넣었습니다. 두 열쇠를 동시에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금고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100만 원권 지폐들이 고무줄로 묶여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수십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부동산 권리 증서들이 두툼한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서울 곳곳의 땅과 건물 권리증이 무려 30여 장이나.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최소 300억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금고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주식 증서들이 가득했거든요. 대충 계산해봐도 주식만 200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주식을 모두 합치면 총 5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수연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류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서류들 맨 아래에는 아버지의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수연아, 놀랐지? 아빠가 28년간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야.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거대한 재산을 숨겨둬야 했는지 궁금하겠구나. 그 이유는 내가 우리 집에 온 사연과 관련이 있단다. 편지에는 28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 1살이었을 때 친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친부모님은 내 대학 동기였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 그때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어서 우리가 키우기로 결정했단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너를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 특히 엄마가 힘들어했지. 나도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죄책감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언젠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돌려주겠다고. 내 친부모님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돈을 불려서 너를 위해 따로 모아뒀단다.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28년간 느꼈던 차별과 소외감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너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의외였어요. 그런데 수연아, 이것도 사실 전부가 아니야. 내가 가진 그 상자에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단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500억 원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내가 받은 그 나무 상자는 단순한 문방구가 아니야. 그건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특별한 상자란다. 정확한 이름은 어보함이라고 해. 임금의 도장을 보관하던 상자지. 수연은 편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상자의 가치는 이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클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김민수 박사를 찾아가 봐. 그분이 조선시대 왕실 유물 전문가야. 편지 마지막에는 김민수 박사의 연락처와 함께 중요한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아직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특히 그 상자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때가 되면 모든 걸 공개하겠지만 지금은 너만 알고 있어야 해.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루아침에 500억 원의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자신이 가진 상자가 조선시대 왕실 유물이라니요. 은행에서 나온 수연의 발걸음은 붕 뜬 것 같았어요.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형 지훈의 전화였어요. 수연아, 뭐 하고 있어? 그냥 집에 있어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게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도연은 큰형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수연이 물어보자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미영이가 투자를 잘못했어. 아주 크게. 미영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비트코인이랑 부동산에 올인했는데 폭락했어. 150억. 거의 다 날렸어. 동생 하성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이 주식 투자에 빠져서 1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아버지가 다른 거 남겨놓으신 건 없을까? 내가 받은 그 상자 말고.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 상자밖에 못 받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미영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빈 상자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며칠 후 김만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묘지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와서 불러보고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 국내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일대가 곧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 매각하시면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수연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서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단다. 언젠가 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이 비밀을 잘 간직해라. 가족들의 움직임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니 자신도 아버지가 남긴 진짜 비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김민수 박사를 만나서 그 상자의 진짜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연은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힌 김민수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박물관 안내데스크에서 김민수 박사를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줬어요. 김민수 박사님, 이수연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 그분이군요. 3층 한국사실 연구실로 안내해 주세요라는 답이 들려왔어요. 3층 복도 끝쪽에 조선시대 궁중유물 연구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학자 풍모의 김민수 박사가 나왔어요. 수연 씨죠. 이현우 회장님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들어오세요. 김민수 박사의 연구실은 조선시대 유물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수연은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김 박사에게 건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김 박사는 급하게 연구실 문을 잠그고 창문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확대경으로 상자의 표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조선 후기 순조 때 제작된 어보함입니다. 그것도 아무 어보함이 아니라. 그는 상자 바닥면에 미세한 글씨를 확인하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왕 대비 어보함이에요. 왕실에서 가장 높은 분의 도장을 고관하던 상자죠. 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비싼 거예요? 비싸다는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선시대 어보함 중에서도 최고급입니다. 최소 80억 원. 아니 문화재로 지정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국보급이에요. 80억 원이라는 말에 수연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00억 원의 재산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80억 원짜리 국보까지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 어보함은 50년 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6.25 전쟁 때 왕실 유물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그때 행방불명된 것 중 하나였어요. 수연은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김 박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상호라고 하셨어요. 김 박사가 책장에서 두툼한 자료지를 꺼내더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어요. 여기 있군요. 이상호. 1951년 피난길에서 왕실 유물 발견 신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할아버지께서 부산 피난길에서 이 상자를 발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발견자의 권리가 인정되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걸 공개하면 큰 소동이 날 겁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문화재청에서도 국가 귀속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로 하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조용히 보관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이런 귀한 물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골동품 업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수연은 상자를 가방에 넣고 박물관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루아침에 580억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용산역으로 향하던 수연 앞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수연 씨죠.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수연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고급 골동품 전문 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수연 씨가 가지고 계신 그 상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떻게 이들이 상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상자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싶거든요. 명함에는 프리미엄 아시아 아트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 박사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큰형 지훈의 차가 서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생 하성의 차도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형과 미영 형수, 하성 동생과 수진 재수까지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앉아. 지훈이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80억 원짜리 상자가 들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거든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미영 형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도서관 갔다 왔어요. 도서관. 하성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연을 봤어요. 무슨 가방을 그렇게 소중하게 껴안고 있어?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노트북이랑 책. 그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아버지가 다른 건 안 남기셨니?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절박한 눈빛들이었어요. 수연은 580억 원의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 이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엄청난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체불명의 골동품업자들은 어떻게 상자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연의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둘러앉아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신문하는 것 같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미영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어제 내가 강남 국민은행 VIP 센터에 들어가는 걸 봤어. 수연의 심장이 멈춰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지훈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수연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은행 CCTV 화면이야. 내가 금고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 형수 친구가 그 은행에서 일해. 미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VIP 금고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직원들도 다 기억하더라고. 하성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넌 어제부터 행동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수연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은행에는 그냥 통장 만들러 갔었어요. 통장. 지훈이 비웃듯 말했어요. VIP 센터에서 일반 통장을 만든다고. 그것도 지하 금고실까지 내려가서. 미영이 일어서며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 그럼 그 상자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10만 원짜리 낡은 상자 뭐 하러 봐요? 그 말이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수진 재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야? 모든 시선이 수연의 가방에 집중되었습니다. 가방 줘. 우리가 확인해 보겠어. 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요. 수연이 반사적으로 소리쳤어요. 그 반응에 가족들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왜 안 돼? 미영이 다그쳤습니다. 아니면 내 방을 수색하게 해줘. 지훈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수연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580억 원의 비밀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28년간 차별받으며 살았던 모든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수연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28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나에게 뭘 남겨주셨는지 알고 싶다고요. 가족들이 수연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럼 말해드릴게요. 수연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으면 후회할 거예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진짜 편지예요. 수연이 편지를 펼치며 말했어요. 수연은 편지의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수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에게 진짜 선물을 준비해 뒀으니까.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28년간 너를 차별받게 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친부모님이 남긴 보험금과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돈을 불려서 너를 위해 따로 모아뒀단다. 뭐라고?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련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국민은행 VIP 금고 1247번에 가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현금 200억 원, 부동산 권리증 300억 원어치, 주식 증서 200억 원어치가 들어있다. 거실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나무 상자는 조선시대 왕실 유물이야. 어부함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8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단다. 하성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총 580억 원.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수연아. 편지를 다 읽은 후 수연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말을 잃은 채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만족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28년간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게 10만 원짜리 상자가 아니라 580억 원이었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28년간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동안 아버지는 제가 받을 몫을 따로 모아두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어요. 28년간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연에게 했던 모든 차별과 무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수연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렴. 수연은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80억 원이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28년간 가족 노릇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수연이 거실을 나서려는 순간 지훈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수연아,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수연이 뒤돌아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이요?
28년간 저를 가족으로 대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580억 원의 비밀이 드러난 이 밤. 이 씨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절망과 참회. 수연이 집을 나간 다음날 아침. 이 씨 가족의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지훈과 하성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5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놓쳤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다그쳤을까? 우리 모두 미친 거야. 하성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28년간 수연이를 어떻게 대했는데.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제일 못된 엄마야.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었을까? 미영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말한 그 상자. 정말 80억 원짜리인지 확인해보고 있어. 잠시 후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여기 봐. 작년에 경매에서 나온 조선시대. 어보함이 120억 원에 낙찰됐. 가족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정말이었구나. 하성이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620억이야. 지훈이 계산하며 말했어요. 상자가 120억이라면 총 620억.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순간 모든 가족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이 전화 좀 해봐. 어머니가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지훈이 수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현재 이 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려왔어요. 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일주일 동안 수연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훈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형이세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연아, 어디 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해요.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강남 르네상스 호텔 로비에서요. 저녁 7시. 강남 르네상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수연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손질했어요. 걸음걸이부터 표정까지 모든 것이 당당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일어나며 달려가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어요. 먼저 사과할게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28년간 너를 너무 못대했어. 정말 미안하다.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뭘 원하는지 말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 하성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증명해보세요. 증명.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친부모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 교통사고,
유가족을 돕는 재단이요. 이상훈 박미경 희망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친부모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다면 이 재단 일에 참여하세요. 형은 법무 담당, 동생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가족 상담을 맡아주시고요. 지훈과 하성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못할 이유는 없죠. 형은 변호사고, 동생은 의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28년간 남의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의 말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일을 진심으로 1년간 해보세요.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연아, 그냥 가지마.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은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수연이 로비를 나가려 할 때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수연아, 정말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어? 수연은 잠시 뒤돌아보더니 말했어요. 28년은 길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길어요.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호텔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수연이 제시한 조건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할까? 하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야지. 지훈이 결심해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되자.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그날 밤부터 이씨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8년간의 죄책감을 속죄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말이에요. 챕터 6 진정한 가족.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상훈 박미경 희망재단 건물 앞에는 퇴소식을 알리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단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사진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교통사고 유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법정에서 무료 변론을 하는 지훈의 모습,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하성의 사진들. 수연아.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밝았습니다. 형,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1년간 정신없이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변했나 봐.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성도 나타났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옷에는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본 흔적이었죠. 수연이 형, 드디어 왔구나. 하성이 수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도 나타났어요. 김정혜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우리 수연이. 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년간 기다렸단다.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거든요. 활동 보고서부터 보여드릴까요? 지훈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펼치니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건수 532건, 법적 지원 212건, 의료 지원 338건. 수연이 숫자를 읽어가며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 하성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의무감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훈은 평생 돈 되는 사건만 맡다가 갑자기 무료 변론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막막해하는 30대 미망인을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니 정말 무료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눈물을 보며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하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한 환자의 말에 하성은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깨달았어요. 어머니 김정혜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28년간 남의 아이였던 수연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유가족 상담을 시작했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 28년 전에 수연을 보았거든요. 수연아,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28년 전에 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훨씬 일찍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지훈이 감사 편지들을 꺼냈어요. 우리가 도운 분들이 보내주신 거야.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희망재단 직원분들은 천사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개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지난 1년간 재단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어머니가 무대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28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한 아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우리 집 둘째 아들 수연이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8년간 그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안고 살아갈 후회입니다. 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저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라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1년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개소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수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와 닿았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정말 변했어.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하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꼈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수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28년간의 서운함을 어떻게 다 잊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1년간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수연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이었어요. 지훈과 하성도 일어나서 가족끼리 서로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수연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궁금해졌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건 사실 620억 원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인데?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28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된 날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연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곳으로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주소는 강남 테헤랄로의 63층,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가족들이 로비에 도착하니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지훈이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제 사무실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58층에 도착하니 이수연 문화재단이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층 전체가 사무실이었거든요. 수연아, 이게 다 내 거야?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제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대회의실에 앉은 수연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620억 원이라고 했죠.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수연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뉴욕 맨해튼 5번가, 부동산 지분 30%, 현재 가치 약 500억 원입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런던 시티의 오피스 빌딩 지분 40%, 약 300억 원. 도쿄 긴자의 상업용 빌딩 전체, 약 400억 원. 하성이 입을 벌리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애플, 구글,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지분 증서입니다. 총 가치 약 600억 원. 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금융계좌들. 여기에만 약 200억 원이 더 있어요. 수연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국내 재산 620억 원, 해외 부동산 1200억 원, 글로벌 기업 지분 600억 원, 해외 금융자산 200억 원, 총 2620억 원입니다. 거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모두 아버지가 제 명의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수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부터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20년간 전 세계에 투자한 이유는 단 하나.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아빠는 확신했단다.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2600억 원이면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이야. 이 돈으로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 진정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모든 재산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수연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이현우 종합복지재단.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재단이에요. 화면에는 재단의 조직도와 사업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연간 운영 예산만 200억 원, 직원 수 1000명, 전국 50개 지역에 지부를 두려고 해요. 지훈이 숨을 헐떡였어요. 그런 규모면 그건 이미 기업이 아니라 거의 정부 부처 수준인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연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지훈 형은 법무 담당 이사로, 하성이는 의료 담당 이사로, 어머니는 복지 담당 이사로 모시고 싶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600억 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무서워.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무서워요. 수연이 고백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지훈이 일어나서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이런 기회를 주다니. 하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말이 맞아. 우리에게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랐구나.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어봐요. 수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재단 설립은 다음 주에 시작해요. 3개월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에요. 화면에는 재단의 미래 비전이 나타났습니다. 10년 후에는 아시아 전체로, 20년 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너무나 거대한 계획이었거든요. 무서워.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큰 일을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없을까 봐. 저도 무서워요. 수연이 고백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지훈이 일어나서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이런 기회를 주다니. 하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말이 맞아. 우리에게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수연이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랐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봐요. 28년간 저를 키워주신 보답이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비록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여러분이잖아요. 강남의 석양이 대회의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2,600억 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 앞에서도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아닌 꿈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8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들에게 이제 정말 큰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대강당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현우 종합복지재단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재단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참석했어요. 수연은 무대 뒤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회자가 수연을 호명했습니다. 수연이 단상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6개월간 재단이 보여준 성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다. 이현우 종합복지재단 이사장 이수연입니다. 화면에는 재단의 6개월간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10만 3천 가정 지원, 의료비 지원 52억 원, 교육 장학금 31억 원, 일자리 창출 5,247개. 숫자가 나올 때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10만 명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객석에서 지훈과 하성,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6개월은 가족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법무 담당 이사로서 전국의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 지원을 담당했어요. 6개월간 무료 변론을 해준 사건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하성은 의료 담당 이사로 전국 50개 병원과 협력해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매주 지방으로 내려가서 직접 의료 봉사를 했죠. 어머니 김정혜는 복지 담당 이사로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봤어요. 한 달에 15일은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재단은 출범 6개월 만에 기적의 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수연이 갑자기 원고를 덮었어요. 사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말이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28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이현우 회장님 댁에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8년간 저는 가족들로부터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28년간 저를 위해 2,600억 원이라는 재산을 모아두셨거든요. 홀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차별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수연이 객석의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지훈 형, 화성이, 어머니.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훈과 하성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다른 청중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현우 종합복지재단은 그냥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한 가족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혈연이 없어도, 상처가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출범식이 끝나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현우 종합복지재단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어요. 직원만 3,000명이 넘었고 연간 지원 규모는 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32살이 된 수연이 3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2년 전에 재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결혼해서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가 영정사진을 향해 인사했어요. 우리 준호야.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 수연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이야. 수연이 아들을 안고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단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이야. 그럼 나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래. 우리 준호가 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손자, 참 기특하네.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75세가 된 김정혜는 여전히 정정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현장 다녀오셨어요? 응. 부산 지부에 갔다 왔어. 거기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 지훈과 하성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5년 전보다 더 의젓해 보였어요. 형들도 고생 많으세요. 뭔 고생? 이렇게 보람찬 일이 어디 있어?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둘러섰어요. 수연이 준호를 안고 어머니가 옆에 서고 지훈과 하성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연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8년간의 여행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건 아버지 덕분이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준호가 할아버지 사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내일 또 올게. 석양이 들이우는 거실에서 이연우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28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어요. 10년 후 이연우 종합복지재단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NGO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유엔에서 세계 평화상을 받았고 지훈과 하성은 각각 아시아 최고의 공익 변호사와 의료 봉사자로 인정받았어요. 준호는 10살이 되었고 장래희망은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연우 회장의 꿈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이 온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혈연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